안녕하세요. 저는 논스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문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8분들과 함께 저희가 VCBA 암호 경제 화폐론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조직을 해봤어요. 어,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어렵다. 약간 한 첫 번째 세션인데 저희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분들이 모셨고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첫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종승님이랑 예전부터 이제 이런 세미나를 같이 몇 번 기획을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같이 블록체인 코어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인 거랑 종승님이 좀 경제학적인 거를 계속 같이 그냥 소규모로 연구를 하다가 계속 한 1년 됐나?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도 그냥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때 쇼샤나 주보프 교수님의 그 감시자본주의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블록체인에 이제 데이터 주권이랑 매우 관련이 높은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 읽긴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수님한테 저희 약간 그 같이 뭔가 북클럽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시를 말을 나오다가 그때 바로 VCBA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종수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듯이 라틴어를 그때 또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비타 컨템플라티바 비타 액티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성찰하지만 말고 행동하지만 말고 성찰하고 행동하자라는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됐고, 그때 슈사나 주보프 교수님의 감실자본주의랑 그 다음에 하나로 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나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홍기빈 그 박사님이 그 번역하신 광장과 타워, 리얼 펄거슨의 광장과 타워라는 책을 해가지고 동시에 두 개의 트랙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북클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읽다 보니까 책을 하나로 통째로 읽는 것보다는 그 우리가 하나의 어떤 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약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과거 자료들 쭉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더 재밌겠다. 그리고 좀 더 토론 형식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 이렇게 세미나를 그 구성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엄청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화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던 화폐가 약간 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화폐니까 화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의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그 디자인 스페이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이 특수한 이 상황만은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뭐 큰 틀에서 스펙트럼으로 보면 엄청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고 엄청 사회의 지향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완전 끝이잖아요. 완전 약간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라고 하죠. 일종의 무정부주의, 자본주의를 극단으로 미는 사람들을 위한 매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이퍼펑크들을 위한 화폐로 디자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 그 엄청 크립토 아나키스트,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의 그 핵심 철학을 따라서 이제는 모든 기술적인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블록 사이즈 디베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과연 이 전체 화폐 스펙트럼에서 과연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화폐인가? 비트코인이 강력한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화폐라는 건 알겠지만 다른 종류의 화폐는 있을 수 없나?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케인지안스러운 화폐를 디지털 상에서 뭔가 만들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또 홍기민 박사님의 팟캐스트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 하나로 묶어놨지만 이게 결국에는 돈의 네 가지 기능들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근원들이 다 다르대요.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현대적인 개념의 돈이고 옛날에는 다 다르게 나왔는데 홍기민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 자체가 다시 언번들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시도로서는 화폐가 또 재밌겠다. 그래서 다양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화폐를 디자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이거를 같이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입장인데 저희는 이거 항상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건데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처음에는 그냥 자체로 재밌었다가 사회랑 연결을 시키면서 뭐 저희는 저희 그 30대 40대 들이 그냥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같은 것도,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지금의 형태가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블록체인의 그 영감을 받은 어떤 분산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것과 지금 공생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갈 수 있고, 약간 우리 세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거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랑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약간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약간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그냥 설마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은 거, 이게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하면 숨어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점 그 힘을, 동력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네, 이제 VCVA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올해 이제 3월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세미나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커뮤니티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경제학 또는 법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옆에 계신 이제 사이먼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그 또 논수라는 그런 커뮤니티의 또 다양한 그리고 그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천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그 밑바닥까지 그 근원적 사고를 하자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단지 이 사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고 뭔가 이 생활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고요. 그리고 또 왜 화폐론이냐, 왜 뜬금없이 화폐론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화폐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 경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 크립토 커런시를 연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고, 그리고 그 기원까지 이제 파헤쳐서 실제 본질적인 어떤 이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화폐론을 잡았고, 우리가 이 9번의 세션 동안 할 내용들은 화폐에 대한 이 사회학적인 어떤 인류학적인 고찰, 그리고 여러 가지 화폐 경제학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블로그 정도 읽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고전들과 그리고 최신의 담론들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끝에 계신 종승님이랑 사이먼 님께서는 이번에 커리큘럼을 다 작성을 하신 큐레이터 분들이십니다. 네. Yes. Hello. My name is Simon, and I am doing my PhD at Cornell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d at this moment, I'm doing my fieldwork in Seoul. I'm researching blockchain technology culture. And what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chnical and the social/philosophical dimensions of this technology. I can say a little bit about my fieldwork experience. I'm now in my fourth year, and I'm doing my core fieldwork at the moment. But every summer I've been in Korea. My project developed from looking at urban issues to then looking at entrepreneurs who design centralized platforms. And then now I've moved to blockchain. And the reason I've moved to blockchain is I find that the people who are in this space to b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imaginative individuals that I've encountered in all of my fieldwork. So I'm in this seminar mostly to convey some of the
theories and principles of the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tudies of money and cryptocurrency, but I feel exceptionally fortunate to join in the conversations with people who are part of a very vibrant technological space in Seoul. Thank you. 네, 여기까지 이제는 저희 그 VCVA 세미나를 같이 하실 큐레이터 분들의 설명이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희가 같이 참가자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은 소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사회자로서 인트로는 망쳤지만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희끼리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많이 질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제 이름은 김원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을 올해 졸업하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금융자문팀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상법 박사를 하고 있어서 금융규제 쪽이나 자본시장법, 각종 금융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영훈이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영훈이랑 그때 모의투자 동아리도 같이 해서 영훈이가 회장을 하고 제가 부회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투자 관련 금융이나 경제,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법을 공부하면서도 금융법 전문가를 꿈꾸면서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학부에서도 전 학부는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UC 버클리라는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할 때도 금융법 전문가를 꿈꿨었고 지금 로펌에서 하는 일도 금융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호흡하면서 각종 금융 규제나 아니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법률가도 사실 금융과 금융규제 혹은 금융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업에 비해서도 훨씬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금융은 빨리빨리 변화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 변화해가는 금융산업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어떻게 법제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마이크를 옆으로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블록체인 개발자로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블록체인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 네, 제가 최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최근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총 3개예요. 하나가 이제 폴카닷이라고 그 IBC 프로토콜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그 이더리움 개발사인 페리티사에서 지금 페리티 테크놀로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금 그 위키 폴카닷 위키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조스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테조스 코리아 트로라는 연구의 멤버인데 거기서도 지금 테조스 위키를 번역해서 그 토크빌이라는 테조스 프로토콜 개발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GitLab이라고 이제 오픈 소스 하는 친구들 개발자들이 이제 모인 헙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도 풀 리퀘스트라고 이제 제 거 번역한 거 좀 받아줘라고 올리고 그다음에 그린이라고 윈블 프로토콜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기술을 쓰는 크립토 커런시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서 총 3가지 역할을 맡게 됐는데 맡은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만든 거죠, 자리를. 그 프로젝트 좀 재밌는 게 많은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팔로워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자 문서 번역해서 올려줘서 컨트리뷰션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논스에 제가 합류를 하게 돼서 시은님이 한국 그린 정확히는 윈블 프로토콜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를 이제 관리자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도 감사드리고
예전에는 블록체인 OS라는 곳에서 테크니컬 라이팅 하면서 이제 코어 개발도 하고 프로토타입 개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이제 그 전에는 전 사실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고 이제 경제학 전공인데, 개발자를 하고 싶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개발자를 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이란에서 가스와 오일을 짓는 다운스트림 부분, 그러니까 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 지사 쪽에서 이제 브랜치 매니저를 2년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상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원래 부동산 기자로 일을 좀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한 3년 정도 기사를 쓰고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부동산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관련된 책을 쓰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을 했었습니다. 인지신경과학 하면서 원래 관심 있던 주제는 사람의 기억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원래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직업을 갖게 돼야 돼서 이제 기자가 되게 됐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딱 그렇게 쓰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쓰게 됐는데,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되게 얼마나 큰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앞으로 이제 변할 기술이 어떻게 그 부동산 산업,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그런 바뀌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우리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완전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듣게 된 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영훈이에게 또 소개를 받았었는데, 진짜로 한번 이거를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 거는 제가 홍콩으로 한번 여행을 갔었을 때 그냥 우연치 않게 홍콩에는 제네시스 블럭이라는 미럽 그 어떤 장소가 있었었는데 제 묵었던 숙소 바로 옆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미럽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커뮤니티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이게 되게 생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부동산 산업을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모여 있고,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 이후에 또 여기 영훈이가 운영한 론스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됐었고요. 이 모임에 오게 된 까닭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돈이 기술로 인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람의 기억과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연구까지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면서 돈이 블록체인 또는 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뭔가 사람처럼 돈이 기억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돈이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을까? 또는 돈이 욕망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제 수단으로서 사람들의 소유에 의해서 그걸 쓰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지만, 지금 이제 뭔가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그리고 그 돈 자체,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돈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자체적인 시스템이 기억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감정까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훌륭하신 분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네 여기 네, 다 다시죠 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선이고요. 저는 이틀 전까지 군인이었어요. 이틀 전 맞나요? 6월 1일 전역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며칠째 지금 방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제가 원래 그냥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서로 이제 논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되게 여러 커뮤니티들을 되게 찾아다니게 됐었었는데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게 블록체인 커뮤니티였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도 논스였고, 그래서 논스가에서 오랫동안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되게 생동감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접하게 된 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막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냥 굉장히 당연한 수단이잖아요. 그냥 모두 다 쓰는 거고 그냥 있는 거니까 되게 당연한 걸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혹은 뭐 네트워크라는 환경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 자체도 되게 새로웠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발전하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좀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그냥 암호학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뭐 컴퓨터 공부를 하고, 뭐 법이나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알게 된 건 제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게 이걸 왜 공부를 했고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흥분했었는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한 분들 밑에서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은 이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제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혹은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저는 인류의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역사를 아주 많이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인간은 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계속 바뀌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지금 2019년의 세계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리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막 미국 시가총액의 뭐 몇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를 독점해 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추세는 마찬가지로 존재하죠. 삼성전자가 시총의 2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저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미 인류가 합의하고 있는 자본주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된 것도 뭔가 그 변화의 어떤 모멘텀 내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말에 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고지신. 옛것을 보면은 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이제 VCVA라는 세미나에 대해 소개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화폐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렇다면 화폐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인류가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는 큐레이터 분들과 모더레이터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그 큐레이터 분이신 김종승 큐레이터님께서는 간단한 화폐의 역사 그리고 화폐와 돈에 대한 어떠한 이론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역사적인 개론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폐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머니라는 표현도 쓰고 커런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머니와 커런시 차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우리 나라 말로 돈, 화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화폐는 한자어겠죠. 화폐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요? 네, 화폐 화자입니다. 네, 그럼 패는 무슨 패자일까요? 네, 화폐 패자입니다. 네. 우리가 얘기할 때 화폐의 의미는 화자가 그 될 화자에다가 조개 패자 그 글자죠. 부수가 보면 뭔가 변한다는 의미고 패자는 비단을 의미해요. 비단패, 비단을 의미하는데 뭔가 상품화폐 컨셉에 좀 더 맞고요. 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돈의 의미는 이 명도전 화폐 아시죠? 이 전국시대 그게 약간 칼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도환해서 이제 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어원을 생각해 보죠. 머니 어원은 뭘까요? 왜 이런 얘기 하려면 왜 하냐면 이게 기초 상식입니다. 네, 머니의 어원은 로마 시대로 갑니다. 이 로마는 7개 언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고대 로마는 카피톨리노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피톨리노 언덕에 이 주피터와 이 주노 여신의 신전이 있죠. 그런데 이 주노 여신의 신전 이름이 주노 모네타입니다. 그때 말하는 모네타는 라틴어로 제가 라틴어를 좋아하는데 이 모니투스 뭔가 감시하고 이 뭔가 훈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노 모네타 이 신전에 있는 이 곳에서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화폐를 주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곳에서 이 말 그대로 이 제조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노 모네타 신전 안에서 이 화폐를 주조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네타라는 말을 민트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모네타, 민트, 모니투스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니터링, 모니터 어원이 화폐와 동일합니다. 뭔가 감시하고 관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커런시는 라틴어로 쿠렌스,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달린다, 뭐 어디로 이동한다, 떠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런시는 의미는 뭔가 이 순환의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고, 이제 머니라고 할 때는 지킨다, 보관한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원화고 일본은 엔화, 뭐 유연한데 다 전부 다 둥글 원자를 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돈의 의미, 화폐의 의미는 뭔가 이 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 재화의 속성, 재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머니라고 얘기할 때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요. 커런시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사회학적인 용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고, 커런시는 어떤 이 화폐 시스템을 좀 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용되는 이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커런시를 번역할 때는 통화가 좀 더 맞는 개념이겠죠. 머니를 번역할 때는 뭐 화폐라고 번역하면 이건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로 삼고 있는 거는 이 앞으로 8개 세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이 커런시보다는 이 머니에 좀 더 맞는 개념이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현존하는 그런 화폐 시스템들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학적인 의미,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미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머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화폐 4가지 기능들 이건 뭐 교과서적이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 교환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이제 척도, 그 다음에 이연 지불 수단 표준이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 논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계산화폐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다 네 가지가 동일한 조건이고 다 같게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화폐 역사를 보면은 각각 다른 이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 수단과 어떤 가치 척도,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을 이 화폐 기본 속성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화폐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출처와 다른 기원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들을 지금 미리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한테 친숙한 거는 상품이죠. 이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커머더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커머더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 피아트 머니나 또 그 다음에 그 레프리젠터티브 머니 같은 뭔가 실제 그 화폐 가치가 그 화폐가 담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1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이 10원짜리 그 동해 함유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해주는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속성을 가진 게 이 이제 피아트 머니가 되겠죠. 이제 이런 기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인은 말 그대로 이 항상 주조하는 그러니까 발행하는 그 기관의 권위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와 코인은 같은 출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반해서 페이퍼, 이 우리가 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쓰는 이 종이, 지폐 또는 어떤 은행에 서 발행하는 가계수표 이런 것들은 이 화폐와는 주조된 화폐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상업적인 자본주의 시작에서 오히려 더 출발한 거고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신용에 기반한 그런 거래에서 기원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는 거고 이 전체 사용되는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15에서 2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화폐 경제학이라고 말할 때 이론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폐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화폐를 뭔가 분석하고 그 기능들, 성격들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폐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재정 정책, 그러니까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이런 이 재정 정책들뿐만 아니라 뭐 수요 공급에 대한 거,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나 공급이 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얼마나 되냐 이런 뭐 전통적인 주제들도 다 화폐 경제학에서 다룹니다. 또는 어떤 이 재무 기관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이 사회 경제 구조를 설계할 때 있어서의 게임 이론도 화폐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주로 공부할 이런 화폐 역사들도 당연히 화폐 경제학의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머니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죠. 화폐 공급이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의 역할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화폐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접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화폐는 상품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상품 화폐 이론이 가장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화폐에 대한 이론입니다. 상품 화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가치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그 화폐 자체에서 나온다는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는 다 이 화폐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상품에서 나오는 게 화폐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이 대부분의 금화, 은화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이 실제 교환 경제에서 쓰던 뭐 비단 이런 것도 비단이 만약에 화폐, 계산화폐로 쓰인다고 하면 그 화폐 가치는 비단 자체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접근들이 이제 상품화폐 이론들이고,
근데 반대로 이 커머더티에 반대되는 거는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피아트는 명목 화폐잖아요. 이 내재 가치가 없어요. 피아트 머니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커런시들은 전부 다 이제 피아트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그 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의 권위 또는 정부의 어떤 보증에 의해서 이 가치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피아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은 잘 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이게 그 커머더티 이제 머니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메탈리즘. 메탈리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커머더티, 화폐를 구성하는 커머더티의 어떤 구매력에서 그 가치가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커머더티 머니가 결국은 이제 메탈리즘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탈리즘에 이제 반대되는 게 그 차털리즘입니다. 차털리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트 머니를 이론적으로 도식화해 놓은 게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구분이 결국은 19세기 말부터 이게 20세기까지 쭉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탈리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신용화폐 이론입니다. 이제 신용화폐는 뭐냐면 화폐 자체를 그 크레딧, 화폐, 부채 이제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인 채무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게 이 신용화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 그 다음에 신용, 데스가 이제 다 같은 거죠. 이거는 인류학에서 많이 이제 논의하는 게 이 신용화폐 이론이고, 우리가 전체 고민해야 될 큰 중심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화폐 이론인 거고, 신용화폐 이론도 결국은 이제 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탈리즘 계열에 더 맞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화폐가 부채이고 그게 사회적 신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커머더티와는 이제 다른 뷰로 화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신용화폐 이론에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차탈리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탈리즘과 이제 차탈리즘이 큰 중심축에 있는 거고, 그 차탈리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신용화폐 이론의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은행들이잖아요. 국가가 뭔가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 국정화폐설이 결국은 이제 차탈리즘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화폐를 발행하는 게 이제 국가였고, 국가가 주조하는 코인 계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으로 발행하는 은행이 자기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이제 화폐가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통용됐던 지폐 또는 뭐 이 자기합 수표 같은 게 그런 개념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고 이게 차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그러니까 국정화폐설과 신용화폐설이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 이 차탈리즘이 더 확대가 되는 거고, 이게 20세기 후반에 경제학의 큰 흐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정화폐설의 가장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1902년 20세기 초에 이 크나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 뭐 영어로는 나프라고 읽지만 이제 독일어로는 크나프고, 이 국정화폐론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론을 이제 차탈리즘이라고 하고 이걸 메탈리즘에 이제 비교하는 그런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전체 세션 중에 이 차탈리즘이 이제 중요한 축이고, 이거는 이 실제 크나프의 고전도 읽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21세기로 오면 우리가 이제 모던 머니 티어리라고 해서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주목을 끌고 있는 화폐 이론이 있는데, 이 MMT라고 하는 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차탈리즘의 어떤 새로운 변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고, 이제 MMT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주제들을 이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 MMT는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약간 섞였어요. 그러니까 크나프의 국정화폐설, 그 다음에 이 신용화폐 이론, 결국은 같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한쪽에 이 메탈리즘 쪽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MMT에서는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진화가 되고 여기에 그 이제 케인즈 전통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겨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페이지가 유일한 한글 장표인데 이거는 뭐 그림이 도식적이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되게 친숙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20세기 이제 초에 그 케인즈 경제학의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이게 전체 이 경제 활성화를 다시 사이클을 돌리자는 그런 주장들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화폐 수량 이론과는 대비되는 그런 경제학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개보인데 이쪽 진영이 아래쪽이 MMT 쪽에 가깝고 이 위쪽은 이 지금 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화폐 수량 또는 이 모니테리즘에 그러니까 통화주의에 더 가까운 이론들입니다. 통화주의는 대표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론적으로 모델링을 했죠. 이 케인즈하고의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 모니타리즘은 훨씬 더 진화되어 온 거고 20세기 후반에는 이 신케인즈주의가 이른바 이 시카고 학파와 케인즈주의가 이제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 진영이 이 MMT 진영입니다. MMT 진영은 대표적으로 랜달 레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켈턴, 모슬러라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우리가 6번째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은 되게 친숙하죠. 이 퀀트 티어리 오브 머니, 이거 화폐 수량 이론 되게 친숙하고 이걸 어떨 때 많이 썼냐? 크리스 버니스케라는 일종의 투자 전문가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수량 이론은 언제 처음에 시작됐냐면 이거 역사가 좀 깁니다. 여기에는 1802년에 헨리 손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 신용화폐에 대한 책에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 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코페르니쿠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량 이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죠. 네, 우리가 아는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방면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뉴턴 아시죠? 뉴턴이 뭐도 했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조폐청장 역할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헨리 손턴이 얘기하는 화폐 수량 이론이 20세기 초에 어빙 피셔가 실제로 그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빙 피셔가 만든 이 QTM이 이 거의 이제 교과서처럼 정형화가 됐는데 이게 바로 누구한테 공격당하냐?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한테 공격을 당하고 이거 뭐 잘 아시는 수식이죠. MV는 PT 이거 블록체인 다 하는 분들은 다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철저하게 다 이 케인즈에 의해서 다 격파가 되고 이걸 다시 부활한 사람이 프리드만이죠. 프리드만이 어빙 피셔가 했던 모델들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20세기 1952년도에 그런 이제 논문들에서 쭉 정리하는데 이른바 이제 통화주의가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화주의가 이른바 이제 언제죠?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80년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이 정치 철학에 얼라인이 돼서 이제 급속도로 주류 경제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대부분은 이 통화주의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알렌 그리스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통화주의자들이죠. 이런 이론들이 쭉 흘러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포함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가 주로 사용하는 이 교재에 가까운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 조전학파입니다. 레귤레이션 스쿨인데 이거는 영미 전통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전통.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학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레귤레이션은 조절학파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제도 설계 역할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어디서 오냐면은 막스 전통에서 내려옵니다. 막스주의와 이제 케인즈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이 유럽 경제학자들이 만든 모델이고, 이 레귤레이션 스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레귤레이션 학파가 한 번도 책 읽어보신 적 없죠. 그 다음에 공부해보신 적 없지만 의외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했고,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은 그 부하에나 또는 우리가 그 책을 읽게 될 예정인데 아글리에따 같은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잠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AR, MR 이런 개념들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그냥 한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메탈리즘과 차탈리즘 이렇게 도식화해서 구분했고, 이쪽은 피아트머니고 이쪽은 커머더티 머니죠. 그 다음에 이건 화폐 수량 이론이 통화주의로 진화되어 온 거고, 그 다음에 신용화폐론이 기반이 돼서 최근에 그 MMT로 확대 발전이 된 거고, 이 두 사이에 일종의 대립관계, 이제 경쟁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이제 주류에 가깝고 이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이제 크립토 쪽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딜까요?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비트코인 완전히 왼쪽 아닌가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 화폐 수량 이론 이걸 염두에 놓고 기획이 됐고, 비트코인을 철저하게 이 커머더티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금과 같다라는 게, 그래서 메탈리즘에 좀 더 가깝죠. 물론 비트코인은 실체가 메탈리즘 같은 그런 어떤 금속 화폐는 아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쪽에 가깝고, 이더리움은 차탈리즘에 좀 더 가깝죠. 그 대신에 국가가 아닌 거죠. 커뮤니티인 거죠.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그 다음에 신용의 기본 개념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8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암호화폐 경제론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개괄할 수 있는 한 책 2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세미나 이 유튜브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제프리 잉햄이 쓴 돈의 본성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그 세미나에서 주 교재로 이제 쓰고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랜달 레이가 쓴 이 균형 재정론은 틀렸다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 전부 다 이 홍기빈 소장님이 번역하신 책인데요. 번역도 훌륭하고 이 책 내용이 현재 우리가 담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읽고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